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58쪽 볼까요? 58쪽. 58쪽 보시면 여러분들 학교에 대한 창비는 병정고가 창비 교과서입니다. 비상과가는 능동고, 그 다음에 화성고, 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게서 뭐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됐죠? 제일 첫 번째, 오른쪽에 기출문제로 실전 감각 익히기 위해서 난소공이 나오죠. 난 동그라미 쳐, 소 동그라미 쳐, 공 동그라미 쳐. 난소공은 워낙 쉬운 문제니까요. 항상 문학작품이 나오면은 작품의 제목하고 뭐한거야? 먼저 읽고 뒤를 넘겨. 35번 윗글에 대한 설명.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다? 소설의 원필 문제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 부분들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어머니와 관련하여 어머니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넘겨라. 37번 하면 보기를 바탕으로 보기 동감치라. 보기는 이 작품을 이해하는 뭐다? 힌트니까 보기부터 하나 체크하고 가라 그랬죠. 민결아 가자. 죽은 땅, 세모의 나라, 달나라 동그라미. 죽은 땅하고 달나라는 공간의 의미가 서로 대비된다는 거. 항상 글을 읽을 때 대비쌍은 동그라미와 세모로 표시를 해놓는다. 내 말이 어떠냐? 그래 이야기가 좀 쉽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나온다는 거죠. 산업사의 이면이죠. 이면이란 말은 숨겨진 면입니다. 선생님이 저번에 표리부동하다고 할 때 겉하고 속이 다를 때 그 표리부동이라고 했죠. 내 말 어떠냐? 숨겨진 면. 비판, 이상세계를 향한 낭만적 공격. 낭만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 없는 어떠한 대상을 갖다가 꿈꿀 때 낭만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당연히 우리는 달나라랑 갈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그렇게 이 작품을 뭐다? 읽으라는 거였고 38번에 보시면 상황을 뭐하고 연결시키는 사자성어하고 연결시키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상황을 사자성어와 뭐다? 연결시키는 문제 정도. 이게 수능에 나온 문제입니다. 앞을 연결하고 그러면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 공원 적어놔라. 1900 몇 년대? 70년대 무슨 화사에 산업화 사회를 배경으로 쓰여진 연작소설입니다. 1970년대 산업화 사회를 배경으로 쓰여진 뭐다? 가장 대표적인 연작소설 중에 하나가 뭐다? 난소공입니다. 난중에 1970년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작품이 여기서는 세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난소공 기출문제에 나왔고 뒤에 보시면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삼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나옵니다. 얘냐? 그게 배경이 뭐야? 1970년대 뭐다? 산업화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대표적인 뭐다? 작품들입니다. 선생님 말이 오케이. 그래서 연작 소설이죠. 그러니까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이게 단편 소설의 뭐야? 제목이기도 하고 12편의 단편 소설이 모인 연작 소설집 난소공의 전체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 말이 어떠십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작품은 이 정도로 알아두자. 3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서술자가 다 다릅니다. 모두 다 1인칭이야. 1인칭 나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영수라고 적어. 이 집안, 난장이 집안의 큰아들 영수의 관점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뭐다? 누구? 나가 바로 영수입니다. 내 말이 되냐? 그 다음에 2부는 이 집의 차남이 있습니다. 차남 누구? 영호입니다. 영호가 나로 뭐다?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내 말이 되냐? 그리고 3부는 이 작품에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누구? 영희가 뭐한가? 나로 1인칭으로 뭐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돼. 그래서 이 작품 전체로 보면 난장이가 쏘올린 작은공은 뭐다? 1부, 2부, 3부의 서술자는 똑같이 난데 1인칭 난데 인물들, 서술하는 인물들이 뭔가 다르다는 정도가 되었고 지금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오케이? 이 부분은 1부이면서
이 작품의 큰아들 망가 영수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됩니다. 선생님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작품의 첫 문장만 하나 읽어볼게요. 봐봐 윤서야 첫 문장.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조각마루 끝 동그라미 쳐. 계속. 벽돌 공장의 높은 골뚝 그림자가 시멘트판에서 바꿔지는 죽은 마당에 돋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 세모해놔라. 여러분들 여기서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이 묘사가 이 작품 전체의 뭐다 분위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 말이 되냐?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는 뭐다? 산업화를 상징하는 거죠. 그 산업화의 그림자가 좁은 마당 동그라미 쳐 조각마루 끝 동그라미 쳐 이게 뭐다? 난장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죠. 한마디로 뭐다? 거대한 산업화의 뭔가야? 굴뚝 그림자가 거기에서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억압하고 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한 문장으로 내 말이 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좁은 마당을 뭔가야?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무슨 묘사를 통해? 배경 묘사를 통해서 이 작품이 뭐다? 전체 분위기를 뭔가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말해야 되냐? 오케이? 떠들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야, 문제 중심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야, 엄마의 행동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엄마는 부엌바닥을 한번 치고 뭔가 가슴을 한번 쳤습니다. 엄마의 행동에 담긴 심리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부엌바닥을 치고 아이고 여러분 언제까지 집을 비우라는 철거 계곡장을 갖다 받은 겁니다. 내 말해야 되냐?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던 난장이 가족에게 나라에서 이제 언제까지 뭔가 집을 비우라는 철거 계곡장이 온 거야. 그 철거 계곡장을 받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지금 난장이 엄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수 나의 엄마가 뭐다? 보인 행동이 뭔지를 갖다가 뭐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놓고 에이 봐봐 들을 사람은 두세 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고 있었다. 그래놓고 에이 문제 표지가 나왔잖아. 그럼 그때 그대로 나가야 돼. 한 단락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들로 가야 돼. 그러니까 36번 어머니와 관련하여 기억. 사건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반응을 행동으로 구체하고 있다. 맞겠죠? 기억.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뒤를 넘겨라. A의 사항을 나타내는 멜로 가장 뭐한 거야? 적절한 거. 중구난방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부로 뭐한 거야? 떠드는 거. 전체적인 상황. 그럼 한 단락 읽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뭐한 거야? 소설을 읽을 때 제일 첫째 단락 읽으면서 뭐 서술자가 누군지를 체크한다. 누가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누구인지를 갖다가 뭐한 거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해주십니까? 오케이 됐냐? 왜? 두 번째 보시면 나는 이야기했으니까 이 작품은 누가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 안에 있다? 작품 밖에 있다 안에 있다?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 작품은 1인칭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앞부분은 보십시오. 앞부분은 인물들의 대화 중심이 아니잖아. 대화 중심이 아니고 뭔가 나의 서술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내가 말해주냐. 선생님 저번에 서술상의 특징에서 대화는 행동 중심의 뭐다? 보여주기 방식도 있고 서술자가 그냥 뭐다? 이야기를 갖다가 해나가는 뭐다? 뭐 직접 제시의 방법도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 개념에서 이 앞부분에서는 뭔가 오케이? 그렇네요. 나의 서술 철거 계곡장이 나온 그 행복동 동암천 행복동. 이 행복동 여러분들 이 작품을 읽으면 대단히 아이러니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가난한 난장 일가가 살아가는 주소가 낙원구 행복동입니다. 내 말이야 되냐? 야 전에에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낙원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데 그 지명이 뭐다? 낙원구 행복동이다. 그러면 그러한 설정이 가지고 있는 뭐다? 의미들을 묻는 문제들도 좀 있겠죠. 선생님 말해야 되냐? 오케이. 낙원구 행복동. 왜 낙원구 행복동인가에 대한 뭐다? 이야기들은 생각을 갖다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36번에 2번 니은 어머니가 처한 현실과 상반된 지명이 현실의 모습을 부합하고 있다. 이 정도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오케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놓고 봐봐. 그 뒤에 철거 계곡장 동안처럼 이거. 이 작품에서 철거 계곡장이 뭔거야? 여러분들 소설 읽을 때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체크하느라 그랬잖아요.
이 작품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게 철거 계고장입니다. 언제까지 철거하라는 것을 알리는 뭔가 공문서가 철거 계고장. 이것 때문에 지금 뭐다? 난리가 난 거야. 소설을 읽으면서 주어진 정보들을 마다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철거 계고장이 하는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 작품에서 인물들의 갈등을 뭔가 유발하는데 알아야 된다. 이 작품의 갈등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은 아닙니다. 뭐와 뭐의 갈등?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갈등이야. 예를 들면 그리고 난쟁 일가로 상징되는 뭐다?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을 보살펴주지 못하는 뭔가 사회 구조 이런 식의 갈등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말이 돼. 항상 가난의 문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사회 구조의 문제하고도 또 뭐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장 일가가 겪고 있는 이 가난의 문제가 단순히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내 말이 하더니 이렇게 구조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뒤를 넘기라. 60쪽 보십시오. 중략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놓고 간 책을 읽고 있었다. 미쳐라. 1만 년 후의 세계. 야, 아버지가 읽고 있는 세계가 책이 1만 년 후의 세계야. 그러면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이 책은 이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아니, 여러분들 1만 년 후는 어찌 될지 여러분들 뭐 별로 신경 씁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전체적인 캐릭터를 보시면 알아야 됩니다. 잘 봐. 나하고 엄마는 현실적입니다. 이해되냐?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 영호는 뭐다? 현실에 대해서 저항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이해되냐? 영희는 아직 그런 세상의 것에 때묻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근데 아버지는 뭔가 이 작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다? 비현실적. 아버지가 꿈꾸는 세상이 무슨 세상? 달나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이심과 이렇게 낭만적, 환상적인 어떤 느낌으로 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서 그 아래 인물들의 대화가 나오죠. 대화가, 이 대화는 누구의 대화다? 지섭이라는 청년과 뭐다? 아버지의 대화. 과거에 아버지와 지섭이가 했던 대화의 내용을 갖다가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아래 보십시오. 봐봐. 어떻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했어. 우리 식구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내 말이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난장일가가 겪고 있는 가난의 문제가 그들의 나태와 게으름,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뭔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의 문제. 그것이 바로 이 작품의 갈등이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아니고 뭔가 개인과 무엇의 갈등? 사회의 갈등이면서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그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의 갈등은 건물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개천 건너 잘 사는 사람들의 공간과 개천 이쪽에 못 사는 사람들의 뭔가 공간이 뭐해져 있다? 나누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말이야 되냐? 문제는 어렵지 않고 이 작품은 수능에 나온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만 하나 체크하라고 내놓은 겁니다. 넘겨. 오늘 현대소설 부분 쭉쭉쭉쭉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게 김유정의 본봄입니다. 옆에 적어놔라. 1930년대 적어. 식민지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 작품의 핵심 팁은 1930년대 식민지 농촌을 배경으로 순박한 청춘 남녀의 마음과 사랑 사랑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냐 오케이? 그런 내용이죠. 이 작품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본범 안에 적어놔라. 이거는 작품의 분위기가 김유정의 또 다른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동백꽃 들어보셨습니까? 동백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동백꽃하고 본범은 이름이 똑같아. 나 나오고 누구 나와? 점순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나하고 점순이 똑같습니다. 시점도 뭐한거야? 1인칭 무슨 시점이야? 주인공 시점으로 또 동일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말 그대로 1930년대 식민지 농촌을 배경으로 단순히 순박한 청춘 남녀의 사랑은 어디에 가까운 거야? 동백꽃에 가까운데. 이해되냐? 그 사랑을 두고 벌어지는 뭐한거야?
갈등가 여드냐 해학이 이 작품 뭐한 거야? 봄봄에 가까운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결이 다릅니다. 내가 말했더니 오케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동백꽃에는 빌런이 나타나지 않죠. 여드냐? 근데 이 작품에서는 빌런이 나타나죠. 봄봄에서는 빌런이 누구야? 점순이 아버지잖아요. 내 말했더니 내 장인 어른이 될 점순이의 아버지가 나와 점순이의 관계를 막은 거야? 가로막고 있는 메인 빌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장인이 결혼을 못 시켜주는 뭐가 표면적 이유로 내세운 게 뭐야? 점순이의 뭐가 키가 안 자랐다라는 거. 내 말이 하더니 오케이. 그걸 핑계로 야 그 말은 누구 점순이 아버지는 뭐다? 나는 계속 일 부려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갈등이 이 작품의 뭐다? 핵심이죠. 그런데 이 작품의 핵심 티 번째가 첫 번째 알아둬야 될 거. 서술상의 특징 체크해놔야 되겠죠? 서술상의 특징 1인칭 무슨 시점이야? 주인공 시점입니다. 1인칭 주인공 나의 마음과 포커스가 맞춰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1인칭 무슨 시점이라는 거?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을 우선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냐? 오케이.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39번 문제 넘겨. 항상 소설의 원픽 문제는 무슨 상의 특징? 소설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은 거야?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 말해야 되냐?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알아둬야 될 것은 이 작품은 저거 인물들의 성격을 많은 거야? 파악해야 됩니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중심 인물들은 3명 정도가 나옵니다. 나는 2% 부족하죠. 애가 딜딜해. 내 말이야 되냐? 오케이. 점순이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라는 걸 갖다가 요새는 젠더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고유한 것들이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뭔가 보통 여성들이 소극적인데 이 작품의 점순이는 뭐다? 대단히 당돌한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의 메인 빌런인 누구는? 장인은 교활하죠. 내 말이 되냐? 교활한 그런 것들. 인물들의 뭔가 성격, 특정 사항에 놓인 인물들의 무엇을 파악하는 문제? 심리를 파악하는 문제. 소설에서 뭐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독특하게 적어놔라. 무슨적 구성? 역순행적 구성. 무엇의 흐름을 체크?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체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시간의 흐름들을 체크하는 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저번에 소설을 읽을 때 현대소설은 시간 중심으로 읽으라 그랬다. 벌어진 사건이 언제 벌어졌는가를 갖다가 소설을 다 읽고 벌어진 무슨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말해서 있어야 돼. 재구성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하더니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적어놔라. 이 작품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해학입니다. 해학.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뭐 배울 건가 하면 최만식의 태평천하를 배울 건데 최만식의 태평천하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뭔지 아세요? 풍자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이 정도는 개념 알았죠? 해학하고 뭔가야? 풍자의 특징이 뭔가? 해학하고 풍자의 공통점은 웃음입니다. 해학하고 풍자의 공통점은 웃음이야. 그런데 해학은 보통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느끼는 무엇의 웃음? 연민의 웃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연민. 여기에서 보십시오. 결혼하고 싶어하는 나 있잖아. 그런데 걔가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는 뭐다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 분신 죄송합니다. 아유 애가 왜 이렇게 2% 부족하냐 이런 거 있잖아. 안타까움과 연민의 웃음이 해악인 겁니다. 얘들이 아이고 이 새끼 너 왜 그래? 이 정도의 웃음인 거야.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풍자는 어떤 대상을 막 거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조롱하는 거. 가끔 요새 정치 코미디라는 거 있잖아요. 정치 코미디. 가끔 요새 SNS인가 이게서 보면 뭐다? 뭐 대통령 풍자하고 이런 거 있잖아. 대통령을 우스스럽게 만들어서 뭐다? 대통령을 까고 이런 내용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뭐다? 풍자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뭐와 뭐? 공격과 조롱. 내 말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말입니다. 얘는 이렇게 대단히 웃기죠. 그래서 뒤를 하나 넘겨볼까요? 64쪽 보십시오.
64쪽. 나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결혼을 해야 돼. 됐냐? 근데 계속 누가 장인이 점순이 키 핑계로, 점순이 키는 이 작품에서 표면적 갈등 원인입니다. 내 말에 대한 결혼을 시켜줘 안 시켜줘? 안 시켜줘. 근데 나는 야 결혼해달라고 핑계도 좀 대고 얘들아 깨맹도 좀 부리고 했는데 계속 뭐다 이 핑계 저 핑계 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었더니 내 말이 되냐? 뭐 앞을 넘겨 63쪽. 점순이가 이제 망거야 한마디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미시라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됐냐? 성례시켜 달라지 뭘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드냐? 그러면서 뒤에 내가 구장에게 찾아가죠. 그러니까 내가 구장에게 찾아간 이유가 점순이 이 말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내 말이 되냐? 나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고 싶으나 안 시켜주는 걸 어떻게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점순이가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하다 말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점순이의 말에 망거야? 힘을 얻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구장은 지금 마을 이장입니다. 마을 이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망거야? 아니 우리가 지금 처음 계약했을 때 이렇게 이랬는데 우리 지금 장인이 결혼을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따지러 간 겁니다. 제 말이 해야 되냐? 그게 이제 넘겨서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됐냐? 그러면서 표시되어 있는 거 아래 볼까요? 그것도 그래, 동암차. 그것도 그래. 아니, 구장은 내 말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장은 뭔가 딱 판결을 못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 오른쪽 40번 별표하느라. 여러분들, 현대소설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냐? 소설의 어떤 장면을 시나리오로 했을 때, 각색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소설은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누가 있어? 서술자가 있죠. 근데 희곡하고 시나리오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있냐 없냐? 없죠. 그게 이제 뭐다? 몇 번 문제하고 연결된다? 40번. 그러니까 글로 쓰여져 있는 어떤 소설의 한 장면을 똑같이 희곡 시나리오로 바꿨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 내 말이 되냐? 정도의 체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보면 잘 보십시오. 구장이 나의 편을 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누구? 장인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인은 뭐다? 마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름이라는 게 이 시대의 뭐다? 시대적 배경 같은 것들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쌤 봐봐. 옛날에는 말입니다. 이 작품이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하니까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조선시대를 지탱했던 지주제도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봐. 이 정도로 알아보자. 우리가 자본가라고 하죠. 자본가를 갖다가 뭔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우선 생산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가 삼성 이건희 죽었죠. 이재용은 뭔가 공장 있잖아요. 생산 수단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은 뭐였겠냐? 땅입니다. 땅. 이해가 되냐?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 우리가 말하는 거야. 지주죠. 그러니까 지주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생산 수단은 소유하고 있지만 무엇을 가지지는 못한 거야? 노동력을 가지지는 못한 사람이 지주입니다. 됐냐? 그런데 지주에게서 땅을 붙이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소작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쌤 말이야 되냐? 소작인은 뭐는 없으나 생산수단 땅은 없죠.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노동력을 갖춘 사람을 뭐다? 소작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 지주는 뭔가 사업가고 이 소작인은 뭐다? 그냥 노동자다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잘 봐.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서 예드냐 오케이? 그 지주 편에서 뭐다? 소작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다? 마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회사라고 하면 뭐다? 중간 관리자들인 거죠. 이 구조가 지금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해.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구장도 소작인이기 때문에 누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마름, 이장. 그렇습니다. 마름인 뭐다? 장인 눈치를 뭐 할 수밖에 없는? 볼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야 심정적으로는 나의 공주하지만 결국은 뭔가야? 장인에게 반협박을 뭐다?
받아서 구장이 나에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해야 되냐? 오케이. 됐냐? 협박을 뭐다? 하는. 그러면서 6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 보이십니까? 여기서 자네 말이 하기야 옳지. 재민아 읽어라. 기억 있는 단락 읽어라. 자기 말도 하기야 옳지. 말 쳤으니까 아들이 급하다는 게 잘못된 말은 아니야. 하지만 농사가 한쪽 바쁠 때 일을 안 한다거나 집으로 사러만 가거나 하면 손해죄로 그것도 징역을 가거든. 위에 쳐라. 자네 말이 옳지 하면서 상대의 말에 뭐다? 공감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한 거야? 궁극적으로는 뭐한 거야? 나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죠. 내가 말해야 되냐? 오케이. 됐냐?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한 거야?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거라는 것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해야 되냐? 오케이. 아니, 여러분들. 아니, 자네 말이 옳죠. 당연히. 오케이. 나는, 야, 결혼하겠다는 마음으로 몇 년 동안 4년 가까이 뭐한 거야? 월급 한 푼 못 받고 집에서 일했단 말이야. 그럼 결혼을 시켜줘야지. 그런데 뭐다? 키 핑계로 계속 뭐한 거야? 결혼을 미루고 있어. 그러면 뭐다? 그냥 자기가 집에 가든지 아니면 노동청에 신고해가지고 뭐한 거야? 월급을 받으면 그냥 계약적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이 구장은 뭐한 거야? 그러면은 오히려 무엇을 간다? 징역 간다라고 뭐다? 뭐 하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뜻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본보험 작품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 작품인데 우선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들 체크해놓고 인물의 성격, 특정 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성격이나 심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보다 기억순행적 구성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는 뭐다? 기억순행적 구성. 그 다음에 이 작품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해학입니다. 어떤 식으로 웃음이 뭐한 거야? 드러나는가 하는 해학적인 요소를 초점에 맞춰놓으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제 말 이해되냐? 42번 문제만 하나 체크하고 갑니다. 해소라 42번 보기 한 번만 읽어줘.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가 서술자예요. 서술자가 멈춰라. 내가 소설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서술자. 계속. 그런데 소설자가 작품 속의 인물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친근하고 어설픈 인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습니다. 계속. 이와 관련하여 서술자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듣는 독자는 작중 상황이나 다른 인물들의 심리를 제대로 알아채는데 정작 서술자인 작품 속 인물은 그렇지 않은 양상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에서 나는 서술자죠. 근데 이 서술자인 나가 2% 부족한 애잖아. 내 말이 안 되냐. 그래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해주면서 독자들은 이미 이 서술자인 나가 쏟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하면 정보의 비대칭성이야. 보통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작품이 있다 보면 서술자가 제일 뭘 몰라. 내 말이 안 되냐. 다른 사람들도 알고 독자들도 아는데 이해되냐? 서술자만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쌤 봐봐. 이런 거야.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정보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뭐다?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춘향전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춘향전이라는 소설을 보면 몽롱한 새끼 나오잖아. 몽롱한 이몽룡. 몽룡이죠. 몽룡. 이해되냐? 몽롱한 놈이 뭐한 거야? 암행의사가 되어 내려옵니다. 됐죠? 그런데 거지 행세로 내려오잖아. 그런데 이몽룡이 뭐한 거야? 거지 행세로 내려오지만 실상은 뭐다? 암행의사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는 다 알고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 독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누구만 모르는 거야? 춘향이만 모르죠. 무슨 말 알겠어? 그러니까 인물 사이에서도 정보 양이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처럼 보통 서술자는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은 정보 양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한 거야? 정보 양이 제한되어 있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을 유발하는 겁니다. 지가 다 안다고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는데 실상은 뭐다? 그놈은 별로 아는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내 말이 어느냐? 거기에서 느끼는 뭐한 거야? 정보 간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일어나는 웃음 정도의 문제가 42번 문제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43번 문제는 속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황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말이 어느냐?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넘겨라. 오른쪽. 태평천합니다. 여러분들 별표 5개. 에이스 오브 에이스 작품이죠. 내 말이 어느냐? 1930년대 식민지 경성을 배경으로
윤직원 일가의 친일적인 삶. 뭐하는 소설이야? 풍자하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 반드시 알아야 돼요. 1930년대 식민지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입니다. 경성은 지금마다 서울입니다. 이쪽. 윤직원 나옵니다. 윤직원. 이때 직원이라는 것은 야 일본에 친일해가지고 얻은 감투 같은 벼슬입니다. 내 말이 되냐? 교직원 있잖아. 교직원 이런 거 있잖아. 성이 윤가입니다. 대신 오케이. 그리고 윤직원 영감의 뭔가야? 이름이 있는데 이름보다는 뭐다? 윤두꺼비. 오케이. 이름이 두꺼비로 별명이 두꺼비야. 윤두꺼비 이렇게 불립니다. 어떤 인물을 갖다가 동물로 별명이 부른다는 것 자체는 뭐다? 그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관점이 뭐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친일적인 삶을 풍자하는 소설이 뭔가? 바로 이 소설이 됩니다. 쌤 말이야 되냐? 오케이. 그러면 이 작품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읽어야 될 것 T에 적어놔라. 무슨 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는 이 작품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됐냐? 그래 놓고 넘겨. 윤아야, 윤아 어디 갔노? 46번에 보기 한번 읽어. 작품에서 소설자는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속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소설자의 생각과 판단의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외쳐라. 이런 표현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소설의 시점은 윤직원 영감 이렇게 나오니까 3인칭으로 나옵니다. 1인칭이 아니고 뭐다? 3인칭 시점입니다. 됐죠? 오케이. 3인칭 전지적 무슨 시점이다? 작가 시점이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세 말이 되냐? 그런데 이 작품은 고전 소설에는 서술자가 작품에 직접 개입해가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갖다 무슨 자전공평? 편집 자전공평. 이 개념을 알아더라. 그런데 와 현대 소설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작품은 독특하게 현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미쳐라. 작품 속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과 판단을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 이걸 편집 자적 논평이라고도 하고 서술자의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내 말이 되냐? 오케이. 되냐? 계속읽어. 이런 소설자의 모습은 현재에 있는 관객들을 향해 사건의 전달자를 넘어 평가자의 역할까지도 담당했던 판소리 판결의 예처라 판소리. 그러니까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적어놔라. 전지적 무슨 시점인데? 작가 시점인데 독특하게 전지적 작가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마치 우리 판소리 있습니다. 판소리는 여러 청중들 앞에서 판소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해되냐? 마치 판소리 공연을 하는 사람들처럼 마치 그 판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리고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중간중간에 자신의 뭐다? 주관적인 평가와 느낌까지를 듣는 그러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소리 문체를 적어놔라 개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소리의 문체를 맺다 개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첫 번째 서술상의 특징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드러나는데 그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판소리 문체를 개성한 뭐다? 편집자적 논평이 어떻게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에서 이 작품은 무슨 체를 사용하고 있다? 경어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 읽어보면 처음 보십시오. 앞을 넘겨라. 네 번째 줄.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쿵 찍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동음처럼. 여러분들 경어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판소리에서 판소리 공연을 듣고 있는 청자들에게 뭔가 경어체를 사용하듯이 내 말이 해야 되냐? 오케이? 경어체를 뭔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첫 번째 픽으로 뭔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알아야 됩니다. 이 작품에는 두 번째 제가 소재의 기능과 뭔가 의미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소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의미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쌤 봐봐. 민결아 읽어 처음. 동경서 동그라미 쳐라. 전보 동원 쳐라.
이 작품에서 전보라는 것이 어떤 이 작품에서 기능을 하는지라는 여기에서 전보의 내용은 종합동그라미 치너라. 이 소설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작품에는 뭐다? 인물 간의 관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누구? 윤직은 영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윤주사, 그 다음에 종수, 이렇게 적어 종합. 이 작품 전체는 장편소설이기 때문에 인물 간의 관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윤직은 영감이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윤직은 영감의 아들이 윤주사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윤주사에는 뭐다? 종수하고 종합하는 뭐다? 두 명의 손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소설이 조, 부, 손, 뭐 3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당군신화 아시죠? 당군신화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환인. 들어봤냐? 그 다음에 환인의 아들이 뭐야? 환웅. 그렇죠. 환웅 인간세계에 내려가가지고 뭐다? 곰탱이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잖아. 거기에서 누가 나왔어? 당군이 나왔죠. 조부손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3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의 구성이 뭐다? 조부손입니다. 그러니까 윤직은 영감이 메인 빌런이고, 내가 말해야 되냐? 윤주사도 그냥 빌런이야. 그 다음에 종수도 빌런이야. 이걸 알아야 된다. 최만식 소설은 주인공이 긍정적인 인물들이 하나도 안 나와. 주인공이 무엇의 대상이야? 풍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끝빛단이라는 소설 들어보셨어요? 거기 누구 나오냐? 주인공이 이인국 박사 나오잖아. 여되냐? 자기 한 몸 잘 살려고 마한 거야? 온갖 했던, 기억나시죠? 뭐 그런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최만식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실상은 뭐다? 빌런으로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직은 영감도 개슈렉이고 윤주사는 슈렉슈렉이고 종수도 슈렉슈렉슈렉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작품에서 긍정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종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거는 윤직은 영감의 뭐다? 손자인데 이 작품이 독특한 게 뭔가 하면 이 작품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종학은 작품의 표면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겠어? 종학은 지금 어디에서? 일본에서 무슨 중이야? 유학 중이야. 공부를 잘해서 일본 유학을 시킨 겁니다. 내 말이 되냐? 그런데 할아버지가 일본 유학을 시킨 이유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뭐 한 거야? 공부시켜서 검사가 되어가지고. 이해되냐? 일제시대 때 검사가 되어가지고 뭐다? 자기 집안을 빛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검사를 시키려고 뭐? 어디에 보냈어? 동경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전보 내용을 보니까 뭐 한 거야? 그런 손자가 뭐? 경찰을. 야, 놀랍겠어, 안 놀랍겠어? 엄청나게 놀랍죠.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보는 내용으로 보면 종합이가 뭐 한 거야? 어디에 잡혔다? 경찰에 잡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뭐다?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보는 작품 전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윤직은 영감의 몰락을 갖다가 암시해주는 소재입니다. 작품이 완전히 뭐다? 반대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에 잡히긴 잡혔는데 무슨 이유로 잡혔는가 하면 누가? 종학이가 무슨 운동하다가 니은 아래 보십시오.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피검.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 미쳐라,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했다. 동업치라. 그놈은 바로 누구다? 종합이죠. 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내 말이 해야 되냐? 아니, 지금 사회주의, 누구에게 있어서, 윤직은 영감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는, 야, 불황당패가 있는 사람들 많은 거야. 그럼 재산을 뺏어가지고 뭐더 가는 게 불황당, 이건데, 지금 자기 손자가 부자 자식이 뭐한 거야? 사회주의. 그리고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 사회주의는 뭐다? 민족주의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독립운동하고 연결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마디로 독립운동하다가 잡힌 거예요. 생각해봐.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3대가 뭐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가끔 옛날에 암살 이런 거 보셨죠? 혹시 영화 암살 아세요? 그런 게 있어. 그거 자신의 모든 것들 집안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놀랬겠냐 안 놀랬겠냐? 엄청나게 놀랬겠죠. 내 말이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기억 보십시오. 기억. 기억에 문제 표지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똥차나 읽어라. 윤주사는
그렇습니다. 윤주선은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전보를 꺼내어서 부친에게 올린다. 이거는 편집자적인 논평이 아닙니다. 그냥 서술자가 서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걸 봐봐. 니은 읽어. 물론 동찬아. 물론 원문은 일문이니까 몰라서도 윤주선의 서선이 유서방이 번역하는데 이게 바로 뭐야? 서술자가 여러분들 전보가 왔는데 전보가 무슨 말로 왔다는 거야? 일본말로 왔어요. 그런데 윤직은 영감은 뭐다? 일본어를 알아 몰라? 모릅니다. 그런데 마치 앞에는 뭐한 거야? 윤직은 영감이 직접 전보를 읽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 이해돼? 그런데 윤직은 영감은 뭐다? 일본어를 모르는데 직접 뭐다? 전보를 읽는 것처럼 하면은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원래 원문은 일본어인데 내 말이 어디냐? 모르는데 그 밑에서 일을 도와주는 누구가? 민주사가 뭐한 거야? 민서방이 번역을 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라고 서술자가 뭐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말이야 돼? 이러한 부분이 무슨 자적 논평? 무슨 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내 말이야 되냐? 오케이. 서술자가 직접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전후 사항에서 빠진 부분들을 보충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논평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 됐냐? 됐냐? 편집자적 논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A 부분 보이십니까? A 부분.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말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니은 읽어서 말입니다. 엄청나게 놀란 누구의 모습? 윤직은 영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야 되냐? 그러면서 A 부분 별표 3개. 이 작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뭐다?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서윤아 가자. A.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썼던 진시황. 이는 진나라를 망한 자 호가 아니오 그의 자식 호의 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갑자기 윤직은 영감 이야기하다가 진시황 이야기가 나오잖아. 이게 바로 뭐다?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주관적인 저거 서술자의 주관적인 논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해야 되냐? 오케이? 갑자기 이렇게 합니다.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 호. 원래는 알아야 됩니다. 진시황이 봉인을 시켜놓고 불안한 거야. 자기가 이 만든 제국이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게 됩니다. 선생님만 이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해서 점을 보는 겁니다. 점을 봤더니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다라는 점괘를 얻은 겁니다.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호가 당연히 뭐다? 오랑캐호자라고 생각한 거야. 그 말을 믿고 뭐다? 만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내 말이야 돼. 근데 알고 보니 진시황의 아들 중에 호해라는 아들 이름이 바로 호였던 거야. 내 말이야 되냐? 그 이야기를 야 저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다? 저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 아니 그지 오랑캐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뭐다? 자기 자식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누구 이거 갖다 똑같이 뭐 하게 되면 번역하게 되면 뒤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죠. 47번 별표. 진시황을 윤직은 영감이라고 한다면 지금 그렇게 진나라는 뭐한 거야? 윤직은이 집안 아니야.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은 뭐한 거야? 외부의 어떤 부분이 아니고 누구? 자기가 가장 믿고 있었던 누구? 자기가 가장 믿고 있었던 누구? 그렇지 손자. 아들 아니라 손자 종학이었다라는 것을 뭐다? 비유적으로 비꼬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가 되냐? 비유적으로 뭐한 거야? 비꼬. 그러면서 봐봐. 야,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야, 진시황은 오히려 행복해. 야, 이 말을 하는 서술자의 의도 뭐가 되냐? 누굴 까는 거야? 윤직원을 풍자하는 겁니다. 까는 겁니다. 내 말에다 니는 살아있는데 네 집안이 망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이런 느낌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풍자한 거야. 그러면서 이 작품에서 세 번째 알아야 될 게 뭐한 거야? 인물. 인물이죠. 당연히. 여기에 등장하는 누구? 윤직원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니를 넘겨 68쪽. 68쪽에 제일 마지막에 윤직원의 뭐한 거야? 그렇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대화라고 해야 되나? 그냥 윤직원의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윤직원이 어떤 캐릭터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나래야.
나래야 준비됐냐? 화적폐가 있느냐? 읽어. 화적폐가 있느냐? 그런 그렇습니다. 야, 윤지근 영감이 뭐다? 말을 통해서 윤지근 영감이 어떤 캐릭터 인물인지를 갖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 재산이 있대야 도전놈의 것이요 목숨은 팔이 부서졌던 말세는 다 지나고 다 보아라 거리거리 순상을 골골마다 공명은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 명면 공명을 이어서 우리 조선은 보호 몇 이때 남은 뭐야? 일본 제국주의입니다. 내 말이야. 이 사람이 일본을 부정적으로 전혀 보지 않죠. 내 말이야 되냐? 오케이. 야, 일본은 수십만 명을 망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망가 우리를 보호해준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된 지 엄청나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러한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해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망가 발전이 안 됐을 거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윤지근 영감의 생각하에서 전혀 안 벗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일제시대 때 친일하면서 수많은 부를 갖다가 획득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해방이 되고 자기가 획득한 부들을 갖다가 빼앗기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망가야? 해방 자체를 더 부정적으로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내 말이 되냐? 이 똑같은 겁니다. 읽어. 우스기나 그만 세상이여 양측껏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 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미쳐라 태평천하. 이 작품이 뭐다? 제목이죠. 내가 말해야 되냐? 일제 식민지의 비극적인 현실을 윤지근 영감은 뭐다? 살기 좋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태평천하라고 인식하고 있는 윤지근 영감의 뭐다? 천박한 시대인식. 이게 뭐야? 무슨 주계의 방식을 통해? 인물의 대화, 보여주계의 방식을 통해 인물의 뭐야? 성격을 뭐하고 있는가?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에서 항상 말하기의 방식과 무슨 주기의 방식? 보여주기의 방식들이 뭐다? 있다라는 것을 뭐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말 이해됐냐? 오케이? 문제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48번 별표. 이걸에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 저번에 우리가 현대시 할 때는 선생님이 현대시 작품들 분석을 하느라 뭐다? 이걸 문제를 안 해놨지만 소설은 뭐다? 중요한 문제들 하나씩 체크하는 겁니다. 이 작품에서 중심인물이 누구야? 이 작품에서 중심인물이 누구야? 윤지근 영감이잖아요. 내가 말했습니까? 오케이 됐냐? 사용된 방법을 골라 빠르게 뭐 한 거야? 묶은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물과 대비되는 소재를 내세워. 인물과 대비되는 소재? 아니 인물과 대비되는 소재가 어디 나와? 윤지근 영감의 인물과 대비되는 소재? 그렇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제낀다. 동물에 빗댄 표현을 통해 이 작품에서는 잘 봐봐. 왼쪽 봐봐. 바로 왼쪽 봐봐. 왼쪽 미음 아래 보시면 윤지근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미쳐라 성난 황소가 영각을 하듯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람을 마치 뭐 한 거야? 황소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은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오케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인물들의 위치를 서술하여 미쳐라 인물 간의 첨예한 대립 미쳐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작품은 인물 간의 대립 아니 여기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종학이라는 인물은 지금 옆에 있어 없어? 없습니다. 내 말이야 되냐? 인물 첨예라는 것은 날카롭다는 뜻이거든요. 인물 간이 첨예한 대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내 말이야 되냐? 오케이. 그 다음 아까 경어체 높임 표현 동안처럼 높임 표현 다른 말 하면 경어체죠. 경어체를 사용하여 독자의 가까운 위치에서 등장인물을 뭐한 거야? 그렇습니다. 봐봐. 내가 가까운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다? 경어체를 쓰는 거야. 아까 이게 뭐다? 판소리 문체의 특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뭐한 거야? 가까운 위치에서 야 내가 윤지근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오케이? 친근감을 주는 겁니다. 경어체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내 말 해야 되냐? 오케이? 친근감을 준다는 것 자체가 뭐다? 독자와의 뭐한 거야? 거리가 뭐하다? 가까운 위치에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정도의 뜻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됐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넘겨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호석의 뭐다? 메밀꽃 필무였습니다. 재미엔 아바타 영화 봤냐? 어? 영화 볼 거냐? 왜? 영화 봐 괜찮아. 네. 아바타 본 사람 손들어.
뭐 우리 많이 봤잖아. 야, 용빈아. 재밌지 아바타? 선생님이 그게 13년 전에 봤어요. 13년 전에 아내랑 결혼하고 나가지고 뭐다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 새로운 세계였어요. 진짜 그게 뭔지 알죠? 디지털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충격과 공포는 아니고 너무 놀라운 기술 있잖아. 그러냐?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이미 그러한 기술적인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은 뭐다? 한번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뭐다 좀 시시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 보면 그게 가지고 있는 뭐다? 대단히 센세이셔널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 감독을 좋아합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라고. 그 사람이 만든 유명한 우리 필모라고 하잖아요. 필름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람이 그 에어리언이라고 여러분들 영화는 안 봤겠지만 혹시 이름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에어리언? 들어봤냐? 에어리언을 만든 사람. 그 다음에 뭘 만든 사람이야? 타이타닉을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영화 보면 뭐 한 거야? 그 배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 그 망가지고 그 사람이 그게 전문가입니다. 내 말이에요. 배 망가지고 그 타이타닉 그 2시간 몇 분짜리에서 배가 무너지는 그 2시간 동안 찍은 거거든. 그 장면만 2시간 나오거든요. 타이타닉도 진짜 대단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내가 아바타를 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마지막에 뭐 한 거야?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아들은 아들로. 아들은 아들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기 아들이 죽잖아.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뭔가 자기 아들에 대한 목숨의 대가는 뭐다? 네 아들로 갚겠다. 이런 느낌이잖아. 그게 보면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 죽고 엄마가 애들 다 죽이잖아. 거기에서 주인공은 아빠가 아니야. 엄마의 분노는 아무거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야, 시우야. 엄마가 무서워? 아빠가 무서워? 엄마가 무섭죠. 엄마가 어떨 때 제일 무서워? 말을 안 할 때 제일 무서워. 엄마의 침묵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 나도 우리 아내가 말을 안 할 때가 제일 무서워. 난 대통령도 안 무서워. 하지만 아내는 무서워. 내가 말해야 되냐? 이 작품을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메밀꽃 핀 무렵이 마지막에 뭐한 거야? 뭐 찾기? 아버지 찾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식민지 분위기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무슨 말이세요? 식민지 분위기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대단히 뭔가 낭만적인 어떤 분위기의 마다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내가 말해야 되냐? 오케이.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보기의 내용이 없잖아? 뒤에 보기에서 이 작품에 힌트를 주는 내용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보통 뭐다? 줄거리가 뭐한 거야? 제시가 됩니다. 그러면 잘 봐. 이제 소설에서 줄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현대소설에서나 고전소설에서 줄거리가 제시되면 무슨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인물 간의 관계를 뭔가 파악해야 됩니다. 인물 간의 관계들을 파악하면서 뭔가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됐냐? 오케이. 가까이요. 치아야 읽어. 치아 읽어. 줄거리 읽어. 앞부분의 줄거리 읽어. 허생원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허생원은 이렇게 딱 나오면 몇 인칭이야? 나가 아니고 허생원이 이렇게 나오면 이 소설이 시점이 몇 인칭이다? 3인칭이라는 걸 바로 앞에 됩니다. 여러분들 소설, 현대소설 읽으면서 무조건 선생님이 원피가 뭐다? 무슨 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에서 시점이 뭔지를 체크해놔. 됐냐? 그래서 읽어. 우선 이 작품에서 첫 문장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줍니다. 됐냐? 오케이. 왼손잡이 동안처럼. 이 왼손잡이의 이야기가 작품 뒤에서 뭔가 왼손잡이가 나오죠. 내가 말해도 동이가 무슨 잡이였다? 왼손잡이였다는 거야. 여러분들, 왼손잡이는 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머리는 유전입니다. 아세요? 대머리는 유전이라서 나는 아빠가 대머리면은 아들이 대머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전인자가 엄마가 더 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맞냐? 하여튼 나는 그래서 보통은 아빠가 대머리면 뭐다? 자식 남자애가 대머리인데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그게 아빠가 아니고 엄마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왼손잡이는 유전이 아니랍니다. 내가 말해야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런 이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둘의 관계를 암시하는 방법인 겁니다. 실제로는 뭐한 거야? 무슨 지간이 아니지만 부자지간이 아닐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내가 말해야 돼. 근데 이 작품적인 분위기에서는 뭐한 거야? 동의하고 누구가 허생원이 뭐한 거야? 뭐 부자 관계임을 암시하는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왼손잡이 동감 쳤냐? 됐냐? 그 다음 인물이 나오죠. 누가 나와? 첫 번째 허생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허생원과 동의의 첫 번째 갈등 원인이 세모의 나라 충주집으로 나오죠. 충주집은 뭐다? 그렇습니다. 술집 주모 이름입니다. 그 술집 주모가 하는 뭔가야? 그렇습니다. 술집이 바로 뭐다? 충주집이죠. 그러니까 충주집이라는 한 여자를 갖다가 사이에 둔 뭔가야? 허생원과 동의의 갈등이 첫 번째 뭔가야? 나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누가? 허생원이 동의의 싸내기를 때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뭐다? 허생원 위. 되냐? 오케이. 이 새끼, 어리 새끼가 지금 어른들 노는 데서 깝싸고 되면 되겠냐? 이렇게 된 겁니다. 선생님 말 해야 되냐? 오케이. 그날 밤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채아 좀 읽어. 그날 밤에 허생원 조선갈 동의는 대원함을 보기 위해 병길을 동행하며 죽은 산길을 걷는다. 아, 그렇습니다. 야, 허생원하고 낮에 동의가 뭔가 갈등사항이 있었습니다. 내 말이 돼. 그런데, 야, 낮에서 무엇으로? 밤으로 무엇의 경과? 시간의 경과죠. 근데 그 시간의 경과에서 뭔가? 누구? 원래 조선달하고 누구? 허생원은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들 장돌뱅이죠. 옛날부터 장돌뱅이를 했던 인물이 새로운 인물 동의와 함께 뭔가야? 그렇습니다. 다른 장투로 뭔가야? 옮기기 위해서 산길을 뭐하고 있는가? 걷고 있는가? 길을 걷는 거야. 내 말 해도 되냐? 이 소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선 팁 하나 적어. 이 작품은 사건들이 전체적으로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무슨 형 구성? 여로형 구성이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여로형 구성은 당연히 쌤 봐봐. 무엇의 이동에 따라서 여로형 구성이니까 당연히 여로형 구성은 무엇의 이동에 따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 가지고 사건들이 전개가 될 거 아닙니까? 여로라는 것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왜 말해야 되냐? 마지막에 삼포 가는 길이라는 작품도 있죠. 그 작품도 여로형 구성입니다. 내 말이 되냐? 길을 갔다가 결국은 뭐다? 어디에서 끝나? 기차역에서 끝나잖아.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뭐다? 이야기가 되죠. 그런 거 알아야 됩니다. 여로형 구성은 공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뭐다? 인물들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여로형 구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내 말이 되냐? 어떤 공간, 뒤에 이제 삼포 가는 길, 처음에는 백화하고 영달이 서로 심리가 뭐다? 멀어져 있었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뭐다? 심리가 맺은 거야? 가까워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조선달하고, 아니 조선달이 아니고 허생원하고 동의는, 허생원이 동의의 싸대기를 날렸잖아.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는 줄거리가 없지만 왜 이렇게 같이 길을 가게 되었는가 하면 허생원은 동의의 싸대기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는 뭐한 거야? 허생원의 나기를 갖다가 돌봐줍니다. 내 말에 대해. 그런데 그 나기라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저거 하나 두 번째. 첫 번째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여로형 구성 알아두고 공간의 이동에 따른 여로의 구성. 두 번째가 뭔가요? 소재의 뭐다? 의미와 뭐다? 기능을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뭐다? 나기 저거. 허생원이 짐을 싣고 다니는 나기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가? 이때의 나기는 뭐다? 허생원이 뭐와 같은 존재야? 분신과도 같은 존재야. 그 나기를 누가? 동의가 돌봐주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보고 허생원이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내가 말해야 되냐? 오케이? 아, 저 새끼가 양아치 새끼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라고 마음이 풀리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길을 가게 되는, 내가 말해야 되냐? 오케이?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인물들의 심리가 어떤 식으로 뭐하고 있는가? 바뀌고 있는가를 갖다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 하나 체크할게요. 그 부분, 야 노용빈 첫 줄 읽어. 산길을 벗어나니 큰 길로 튀어졌다. 꽁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가서 나귀들은 바로 들어섰다. 그렇습니다. 산길을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큰 길로 튀어졌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앞에서는 산길을 걸어요.
산기를 그릴 때는 인물들의 배치가 어떻게 되겠어? 일렬로 됩니다. 내 말이 어되냐? 제 말이 어되냐? 일렬로 돼. 그리고 앞부분에 누구하고 누구가 조선달하고 허생은이 뭐한 거야? 허생은의 옛날 사랑 이야기를 듣는 거야. 내 말이 어되냐? 그런데 그 이야기가 뒤에 있는 동이한테는 잘 들려 안 들려? 안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뒤에 봐봐. 길이 넓어졌단 말이야. 길이 넓어졌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길로 걷지 않고 뭐한 거야? 이렇게 걷는 거야. 내 말이 되냐? 오케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멀어졌던 것들이 이제 뭐다? 심리적으로 수평적으로 가까워진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길을 걸으면 뭐다? 이야기가 무슨 주제? 무슨 주제로? 공통 주제로 바뀌게 되는 거야. 내 말이 되냐? 오케이? 계속 읽어. 총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참 시절이었다. 총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스럽게 생각한다. 아, 그렇습니다. 허생은이 뭐한 거야? 충주집에서 싸대기 날렸던 것을 뭐다? 미안하다고 뭐한 거야? 반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다. 뭐야? 다 실수합니다. 그렇잖아. 실수를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대인이다. 내 말이 해야 되냐? 야, 그 실수에 대해서 이 핑계 저 핑계 주저리 늘어놓고 야, 인생 찌질한 거다. 야, 핑계를 대어서 결과가 달라질 거면 나는 핑계를 댈 수백만 가지의 이유가 있어. 내가 살찐 이유는 나는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 거야. 그러니까 해솔이가 내 이야기를 듣고 비웃잖아. 그게 말이 안 되는 핑계거든. 내가 말해 그냥 짱 아웃풋 하는 것보다 인풋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살이 찐 거야. 인생 단순하잖아. 근데 뭐 핑계를 대? 너희들이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야? 공부를 덜 했어요. 안 하지는 않았겠지. 이해되냐? 오케이? 야, 경쟁사회에서 이해되냐? 오케이? 공부의 어떤 부분들이 다른 애들보다 뭐다 줄었기 때문에 뭐한 거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28일, 아니 26일 아시죠? 오늘이, 아니다. 26일이 뭔지 아세요? 올해 수시 마지막 추합, 마지막 날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추합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시를 갖다가 보면 최추합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뽑히는 최추합부터 이제 수시를 몇 개 쓰는가 하면 6개를 쓰거든요. 6개. 이번에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병정고입니다. 병정고 제자가 서울대부터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성균관대, 포스텍까지 했는데 서울대를 떨어지고 수시에 연대, 고려대, 성균관대, 포스텍, 전자공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여되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서울대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씩씩한 대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3일 동안 그걸 즐긴 거야.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좋냐 안 좋냐?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만약에 야 김용빈 네. 용빈아 연대, 고대, 성균관대, 포스텍, 전자공학과 어디를 생각하겠냐? 아니 그냥 아무 개나 이야기해봐. 뭐 아무 개나 이야기해도 뭐라고 안 하잖아. 고려대 그렇습니다. 너무 촌스럽다. 연대 안 좋아. 연대. 근데 얘는 포스텍 갔어요. 포스텍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대를 가지. 나는 그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애들 이번에 성대도 좀 갔습니다. 성대도 좀 가고 그리고 고대 지금 애들은 내일까지 추합 기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떨리겠니. 그리고 이제 되면 내한테 새벽에 문자 보냅니다. 선생님 저 됐어요 이렇게. 나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된 애들은 뭐다? 12월 29일부터 뭐 정시 원서 접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시 원서를 뭔가 접수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재수의 길로 갑니다. 아, 인생이 진짜 힘들죠. 그런 거야 인생이. 내 말이 그냥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쿨하게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많은 거 채워나가는 공부들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 공통 주제로 한 거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허생은이 동이한테 뭐다? I am sorry 한 거야. 그때 내가 싸대기 날렸으면 미안해. 무슨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여니까 이제 서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같이. 해야 되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아버지 뭐 하시노? 혹시 이 유명한 멘트 아세요? 그렇습니다. 영화 친구라는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멘트입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인데요. 뭐이씨 건달? 유명한 말이야. 그러니까 가족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한 거야? 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엄마. 그렇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공통주제 엄마가 나왔는데 허생원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겠죠. 아, 엄마 고향이 어디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내 말은 그냥 동이가 이야기하는 동이 엄마가 자기가 옛날에 뭐 한 거야? 한번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람인 것처럼 뭐 한 거야? 느끼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가 되냐?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됐냐? 고개 도망쳐라. 고개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에서 뭐 한 거야? 내렸습니다. 고개 너머는 도망쳐라. 개울이었어요. 개울이었다. 내가 말해드냐? 고개를 넘고 겨울을 건너는 이게 이제 보다 장돌배기들의 뭔가 고달픈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상은 선생님 말이에요. 그런데 쌤봐 그 공간이 바뀌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인물들의 심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체크를 해놓으라고. 왜? 문제 표지로 진하게 돼 있잖아. 그럼 그것과 관련돼서 뭐가 나온다? 문제가 나올 테니까. 쌤이 항상 이야기했다. 물어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 하지만 문제 표지가 나와 있으면 신경 써야지. 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잘 봐봐. 겨울을 건너다가 뭐한 거야? 누가? 허생은이 뭐한 거야? 물에 빠지게 되고 그 물에 빠진 허생은을 뭐한 거야? 젊은 동이가 뭐 해주는 거야? 그렇네요. 구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위에 봐봐. 됐냐? 모친은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나? 더 멈춰라.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웬걸요 시원설이 말을 안 해주니 임철아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다. 봉평 동암철아. 여기서 봉평 알아둬요. 이 봉평이라는 지역이 이 작품 전체로 보면 뭐다? 허생은이 젊은 시절 뭐다? 오케이 성서방네 처녀로 나옵니다. 어떤 여인을 만나서 하룻밤 무엇을 맺은 곳? 인연을 맺은 곳이 바로 봉평입니다. 어디에 있다? 강원도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강원도 봉평에 가시면 이효석 문학관이 있습니다. 이효석 문학관이 있는데 봉평이죠. 그러면서 봐봐. 아비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세모의 나라 그게 그렇겠지. 그렇겠지. 여기 오케이. 말이 그렇겠지가 아니고 그렇겠지. 여기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뭔가 이야기의 접점들이 뭐다 찾아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됐냐?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발을 헛디뎌가지고 뭐한 거야? 물에 빠지게 되는. 내 말이 되냐? 오케이. 그런데 물에 빠진 뭐한 거야? 허생은을 동이가 뭐한 거야? 업어서 때리고 나오는데 거기에서 무슨 점을 느끼는가? 혈육의 감정을 느끼는 거야. 얘가 자신의 뭐한 거야?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선생님 말 이해하게 되냐? 그러면서 봐봐. 핑계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영, 재민 읽어. 낙이야. 그렇습니다. 낙이 동그라미처럼 이 작품에서 소재가 가지고 있는 뭐다? 의미에서 낙이는 대단히 중요한 작품인데 핑계 되는 거야. 자기가 뭐한 거야? 봉평? 이렇게 하다가 지금 실족을 한 거야. 발을 헛디뎠는데 그 핑계를 뭐다? 낙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읽어. 말 안 했던가 적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며칠아 적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다. 쌤 아까 뭐라 그랬다? 이 작품에서 뭐 낙이는 뭐다? 허생은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허생의 귀신과 같은 뭐다? 나귀가 뭐다? 무엇을 얻었다? 새끼를 얻었다. 한번 뭐다? 새끼를 얻은 적이 있다. 됐냐? 계속. 네, 강지 피마에게 말했을 이를 좀 더 세우고 달랑달랑 찍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보다 나는 일부러 은혜를 보는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말핑계를 뭐한 거야? 나귀를 대고 있죠. 그런데 그 나귀가 새끼를 얻었다는 그 이야기가 뭐한 거야?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가 되냐? 오케이? 됐냐? 사람을 물에 빠치울 땐 단단한 나귀 새끼군. 이해되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냐?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어떻게 엔딩을 해가지고 암시와 여운을 주는가 하면 소혜야 가자. 에이! 며칠아 동해의 채찍은 왼손에 있다.
왼쪽에 봐라. 왼쪽에 앞부분에 줄거리에서 누구 허생원을 설명할 때 뭐다? 왜 왼손잡이라는 이야기를 꼭 했을까? 그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줄거리에 제시 안 됐겠죠. 이해되냐? 오케이. 그리고 이 왼손잡이 도감처럼 동의와의 부자 관계를 암시하는 소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냐? 허생원도 왼손잡이였는데 누구? 동의도 왼손잡이다. 그리고 그 동의의 엄마의 고향이 어디다? 봉평이다. 선생님 말 이해가 되냐? 어려서 원래 사람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아버지가 뭐 없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해되냐?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뭐 독자들은 뭔가 이 둘의 관계가 뭔가 부자 관계라는 것을 뭐다? 유추해서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그러한 해놓고 이걸로 바로 끝난 게 아니야. 종현아 읽어. A 마지막 아래 두 번째. 그럼도 떴고 방울 소리가 방벌판에 한층이 청청하게 몇쳐라 방울 소리가 방벌판에 청청하게 울렸다미시라. 작품의 엔딩이 어둡거나 그러지 않잖아. 방울 소리가 깨끗하게 울리고 있다. 이것은 누구? 허생원의 마음과 심리가 방울 소리의 마음과 투영되어 있다고 봐야지. 혹시 동의가 자기의 마음과 자식일 줄도 모른다는 뭐다? 기대감. 선생님 말 이해가 되냐? 그것이 방울 소리 암시와 여운을 통해서 뭐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적어놔라. 시간의 경과를 배경묘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방식이야. 내 말이 되냐?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는 것을 뭔가 배경묘사를 통해서 뭐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선생님 말 이해됐나? 선생님 말 이해됐나? 오케이, 넘겨. 그러고 뒤에 뭐가 나오냐? 장마가 나오냐? 옆에 적어놔라. 장마는 분단소설이라고 적어라. 속도가 너무 빠르나? 재민, 소설 작품 다 풀어왔지? 그러니까 내용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설명이 좀 될 겁니다. 문제를 풀어와야 돼. 소설은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와야 내용들 갖다 하나하나 다 해주면은 우리는 1월달부터 이제 뭐다? 고전문학 할 겁니다. 고전문학을 좀 많이 해야 돼. 고전문학을 좀 빡세게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푸는법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한 30분 써야 되는데 1시간 정도 쓰고 있어가지고 진도가 조금 늦습니다. 그래도 진도를 맞춰갈 테니까 알아주십시오. 장마는 무슨 소설이라고 그랬다? 분단소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분단국가라는 거 이해가 되냐? 분단국가라는 거 이해가 되고 있어? 유나야, 분단국가 이해가 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단국가라는 걸 이해를 왜 하는가 하면, 노영빈, 용빈아, 4년 남았다. 뭐가 4년 남았는 줄 아냐?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난 우리 아들 태어날 때는, 우리 아들은 그때는 통일이 되어서 군대 안 갈까라고 했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이니까 갈 겁니다. 아마 내 말이 해야 되냐. 이 분단이라는 게 빨리빨리 안 없어져요. 모든 남자애들이, 대한민국 남자애들이 일배가 되죠. 일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군대 갔다 왔다고.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요새 군대 몇 개월이냐? 18개월? 여러분들은 아마 16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때 33개월에서 28개월. 야, 이거 너무 길잖아, 이거. 여러분, 22살에 가면 25살에 나와요. 이건 너무 길잖아. 야, 이거 공군 36개월, 만땅 3년. 와, 너무 심하잖아. 진짜 22살짜리가 군대 갔는데 나올 때 25살이 돼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우울하잖아. 이해되냐? 오케이. 진짜. 야, 이거는 진짜 너무 비극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보통 거의 28개월, 26개월. 그때 아빠들이 군생활 하셨습니다. 생각해. 여러분들, 야, 군대 28개월 잡아놓고 있다. 봐봐. 폭동 일어날걸요? 그렇잖아?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대가리 맞고 그냥 차 맞고 이러고 있던 시대인데. 내가 볼 때 그게 바로 뭐다? 분단의 비극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단소설하고 전후소설은 좀 다릅니다.
전후소설은 전쟁과 전쟁 직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작품의 메인 어떠한 사건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뭐다? 전쟁소설, 전후소설, 전쟁 직후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고, 분단은 시기적으로 그것보다는 훨씬 좀 뒤입니다. 내 말이 되냐? 오케이? 분단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들을 통칭해서 분단소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가족의 문장 있잖아. 그것도 무슨 소설? 넓은 범위에서는 분단소설입니다. 이산가족. 왜?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못 만나니까요. 선생님 말해야 되냐? 그런데 분단소설은 분단으로 일어나는 뭐다? 가족 간의 뭐다? 갈등을 다룬 소설들을 통칭해서 무슨 소설이다? 분단소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냐? 이거는 뒤를 넘겨봐. 56번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기억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맞이하는 거 적절하지 뭐다? 아는 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이 작품 전체하고는 조금 이야기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앞을 넘겨라. 앞부분에 뭐가 있어? 줄거리가 있잖아. 내가 말했는데 그러면 줄거리를 통해서 작품의 의미를 갖다가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됐냐? 오케이. 가자. 윤서야. 줄거리. 장마가 계속되던 유교 전쟁 중에 만날 장마동원처럼. 장마는 이 작품의 뭐다? 시간적 배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핵심 팁 적어놔라. 이렇게. 상징적 뭐다? 소재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잘 봐. 이 작품의 첫 번째 뭐가 나와? 장마. 이 작품의 제목이죠. 여러분들 장마가 계속되고 있으면은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지금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뭐다? 가끔 추워야지. 계속 추우면 돼? 미치겠어 지금. 안 된다고. 이 작품의 시작이 장마의 시작으로 시작되었다가 작품의 끝이 뭐한 거야? 장마의 끝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 말이 되냐? 그리고 이때의 장마는 단순한 장마가 아니고 뭐한 거야? 그렇습니다. 6.25 전쟁을 나타낸 거야. 6.25 전쟁의 비극을 갖다가 뭐한 거야? 마치 장마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장마라는 제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한 거야? 상징적 의미들이 있는 겁니다. 선생님 말이 해야 되냐? 6.25 전쟁의 뭐다? 비극. 이 작품에서는 상징적 소재가 구렁이도 나옵니다. 이거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구렁이가 나오잖아. 구렁이는 억울하게 죽은 외삼촌의 영혼이 구렁이가 되어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샤머니즘이잖아. 세 봐봐. 우리가 무라고 이걸 무라고 적습니다. 무속 아시죠? 무당. 원래 무라는 말을 한자어로 적으면 이렇게 적는데 이거는 위에 부분은 하늘이라는 뜻이고 아래 부분은 뭐다?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당, 물러나라 하는 무당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뭐라는 뜻이야? 원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뭐라 그런다? 샤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샤먼. 무당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인데 내 친구들 중에 목사들이 많습니다. 목사들이 많은데 내가 목사들 친구들 뭐다? 만나가지고 목사 친구들 놀려주려고 야 목사가 무당하고 다를 게 뭐 있냐 이 새끼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매주는 사람이야. 전달해 주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그럼 너희가 뭐 무당이나 목사나 똑같이 이러면은 목사 친구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합니다. 내 말이 없느냐. 근데 하는 역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천상의 소리를 지상의 사람들에게 뭐다? 전달해주는. 그게 원래는 옛날에 샤먼, 사제들이 하는 기능과 그게 의미가 똑같지는 않지만 기능과 역할은 비슷한 겁니다. 실상은. 내 말이 되냐? 오케이. 그래서 이 작품에서 보면 구렁이 이런 것들이 뭐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의 뭐다? 머리카락 이런 것도 나옵니다. 구렁이가 움직이지 않잖아. 이 작품 읽어보면 나오잖아. 구렁이가 아니 삼촌이 살아서 돌아오기로 한 날에 됐지? 삼촌은 안 나오고 뭐한 거야? 상처 입은 구렁이 한 마리가 나오는 거야. 내 말이 어떠냐? 그 구렁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 구렁이를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단순히 구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뭐다? 자식이 죽었다라고 할머니는 생각해가지고 뭐다? 졸도 기절을 해버리고 그 난장판이 된 뭐다? 상황을 처리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야? 외할머니인 거잖아. 내가 말해야 되냐? 오케이. 그 이야기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대단히 많은 상징적 소재들이 나온다는 거 첫 번째 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좀 더 읽어.
국군인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자 외할머니는 딸개미들은 다 죽으라며 저주했고 미쳐라.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내가 말했던 계속 읽어. 이 때문에 빨치산 삼촌을 아들로 둔 할머니의 분노를 사게 된다. 외할머니도 멈춰라. 이 작품은 핵심이 이거죠. 외할머니의 아들은 망가 나에게 있어서 외삼촌이죠. 그런데 이 당시 외삼촌은 뭐다? 국군이었단 말이야. 근데 외할머니하고 지금 할머니가 같이 삽니다. 원래는 할머니 집에 외할머니가 피난을 와 있는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야 되냐? 그래서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같이 살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할머니의 자식 나에게 있는 삼촌은 뭐라 그랬다? 빨치산입니다. 이해되냐? 그런데 그러면 이 작품에서 뭐다?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단순한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아니겠죠. 이해되냐? 남한과 무엇을 상징하는 거야? 북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국군이고 그 아들이 뭐다? 빨치산이니까.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이 관계에서 단순히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아니고 각각 상징하는 것들이야. 그런데 문제는 자, 외삼촌이 빨치산을 갖다가 삼촌을 갖다가 죽이고 간 건 아닙니다. 빨치산을 토벌하러 갔다가 오히려 외삼촌이 먼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외할머니가 얘들아 자기 자식이 죽었잖아. 근데 그 자기 자식이 죽인 사람은 누구겠어? 당연히 삼촌은 아니겠지만 빨치산 토벌하러 갔다가 죽었으니까 빨치산을 저주하게 되는 거야. 빨치산 저 새끼들 다 죽여. 빨갱이 새끼들 다 죽어라. 근데 그 말을 할머니가 들을 때는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우리 자식 죽어라. 이렇게 들은 거야. 선생님 말 이해가 되냐? 그러지 않았을 건데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서 이제 뭔가 갈등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되냐? 그리고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사이의 갈등은 뭐다? 남한과 북한. 이해가 되냐? 그 당시의 분단의 어떠한 상처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 말이 돼? 그런데 이 작품에서 두 번째 팁 적어놔라. 무슨 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을 체크해놔야 돼.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은 보시면 나가 나옵니다. 나가 나오면 당연히 나가 몇 인칭이야? 1인칭이죠. 그런데 어린 1인칭을 적어놔라. 무슨 아이의 시점?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나 하는 1인칭 나가 나오는데 그 나가 어른이 아니고 뭐다? 어린아이로 설정이 됩니다. 왜 어린아이로 설정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여전히 분단의 문제는 대단히 미묘하고 갈등이 많은 문제입니다. 세 말 이해가 되냐?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런 이념 이런 것들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시점이 되면 뭐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할머니와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옆에 지금 1인칭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으로. 어린아이의 관찰자 시점으로 분단의 문제를 갖다가 조망함으로써 나름대로 뭔가 객관적인 시선을 갖다 얻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말 이해가 되냐? 그러한 어린아이의 시점이죠. 그런데 문제를 알아봐야 돼. 현대소설에서 1인칭 나가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1인칭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요. 저번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사랑반 숙님과 어머니 기억나십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린아이의 시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설들은 어떤 부분은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가다가 어떤 부분은 어른이 된 내가 어린 시절을 말하는 시점, 회상하는 이중적 시점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놔야 돼. 내 말 해야 되냐? 오케이? 그런 것들은 빼더라도 이 작품의 무슨 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은 그래서 이제 뒤에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54번 봐봐. 서술상의 특징을 물었어. 그 다음에 55번 별표. 55번 별표. 이것도 똑같이 서술상의 특징을 물었는데 잘 보십시오. 가는 보십시오. 서술자가 나로 되어 있잖아. 됐냐? 그러면 저거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가 동그라미 치고 저거 55번 가 서술자가 나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서술자인 나가 외할머니와 마당 사람들과 방안 식구들을 관찰하고 있다니까. 내 말이 되냐? 그런데 오른쪽 봐봐. 나는 서술자가 전지적이야. 미쳐라. 전지적. 전지는 무슨 뜻이야? 전지는 무슨 뜻이야? 전, 완전하다. 모두. 지는 무슨 뜻이야? 알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냐? 오케이? 모든 것을 뭐 하고 있다? 동찬아,
동찬아, 아침에 밥 먹었지? 똥 쌌지? 다 알고 있잖아. 이산 하다 왔지? 야,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냐, 어? 전지전. 응? 55분에 여러분들이 왜 틀렸겠어? 55분에 갈등을 좀 하셨습니까? 야, 4번 봐봐. 나를 보면서 나 X. 5번 나의 말을 X. 됐냐? 1인칭이 나오면 안 되잖아. 4번, 5번 찍은 새끼들은 지금 맞아야 된다. 시점을 뭐다? 전지적 시점에서 몇 인칭 시점으로 바꾸라고? 1인칭 시점에서 무슨 시점으로 바꾸라고? 1인칭 시점에서 무슨 시점으로 바꾸라고? 전지적 시점으로 바꾸라고 했는데 나가 들어가면은 상식적으로 4번, 5번 찍은 애들은 너무 그 배신 아니냐? 그러면 1번, 2번, 3번이 남았을 거 아니야?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미쳐라. 덧했다는 추측. 같았다. 덧했다와 같았다는 추측이잖아. 아이 쌤 봐봐. 전지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 모든 걸 다?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덧했다와 같았다가 어디 있어? 다음 몇 번? 다음 몇 번? 오케이. 되냐, 오케이. 야, 서술상의 특징, 시점을 바꿨을 때 효과, 소설의 한 장면을 갖다가 시나리오로 바꿨을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계속 문제에서 똑같이 나오잖아. 특정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의 뭐야? 심리. 소설에 나타나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뭐다? 의미들. 내가 처음에 개념 설명회 때에서 소설 읽는 7가지 팁의 내용들이 문제가 번역이가 다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주어진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모두 다 뭐한 거야? 활용해서 무엇을 푼다? 문제를 푸는 거야. 내 말이 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봐봐. 다시 앞을 넘겨. 앞부분 줄거리 좀 더 남았어. 서준이 읽어. 나 역시 좀 여기서 드러난 표면적 갈등은 할머니와 무슨 저의 갈등? 외할머니의 갈등이다. 근데 그것이 암시적인 것들. 서준아 읽어. 나 역시 어떤 사람의 고민에 빠져 삼촌이 집에 왔었다는 말에 아버지를 집에 끌려가게 했던 사건으로 인해 할머니의 분노를 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나 역시 어린 나입니다. 어떤 사람이처럼 이 경찰입니다. 경찰, 형사죠, 형사. 형사가 뭐다? 어느 날 나를 찾아와가지고 너 혹시 밤에 삼촌 왔다 가지 않았니? 이렇게. 근데 삼촌이 빨갱이기 때문에 삼촌 왔다 가면 집에 완전히 난리 나는 거야.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뭐다? 초콜릿으로 꼬시는 거야. 초콜릿 먹고 싶지 않니? 이러면서 이 소설 읽으면 너무 얄미워. 이자 읽어. 한편 할머니는 삼촌이 안봉할 당시에 아무 없이 그런 거는 전쟁을 말했기 때문에 바다를 가자 삼촌의 것을 죽이라. 그렇습니다. 점쟁이의 말을 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다? 무속적인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무속, 삼원이점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뭐 되는 부분들이 전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됐죠? 계속 읽어. 하지만 그날 삼촌 대신 나타난 것은 커다란 구렁이었고 구렁이 동안편으로. 여러분 이 구렁이를 갖다가 뭔가 무슨적 관점에서 무속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 말이 되는데 그냥 구렁이, 우연의 일치로 구렁이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무속적 관점에서 보시면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다른 동물의 몸을 빌려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가 구렁이입니다. 내 말이 해야 되냐? 전문용어로 스네이크라고 있습니다. 읽어. 할머니는 구렁이를 보자 기절한다. 할머니가 구렁이를 보고 기절한다. 왜 기절했을까요? 무서워서 이러면 죽여버린다. 진짜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구렁이가 뭐한 거야? 자신의 자식. 자신의 자식이 뭐한 거야? 죽었다는. 이해야 되냐? 오케이. 구렁이. 그 구렁이를 갖다가 죽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이 인물들 중에서 딱 2명입니다. 할머니와 외할머니야. 할머니는 딱 구렁이를 보고 우리 자식이 살아서 못 돌아왔구나. 점쟁이의 말이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죽어서 돌아온다는 말이었구나 라고 하고 뭐가 기절하는 겁니다.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을 거 아니야. 미치라. 외할머니가 구렁이 앞에마다 나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 앞에 나선 구렁이를 뭐한 거야? 진짜 자신의 뭐한 거야? 그렇습니다. 사돈 자식처럼 뭐다? 자기 자식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잊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던가. 이 작품을 보시면 적어놔라. 사투리죠. 지역방언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역방언들을 사투리를 사용하면 뭐다? 현장감을 주는 겁니다. 현장감과 무엇을 준다? 사실감을 주는. 내 말이 되냐? 그러한 특징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이 되냐?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이유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많거야 비웃겠죠. 그랬더니 에이 어떤 창사구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쓴다. 외할머니의 분노가 시작되는 거야. 내 말이야 되냐? 지금 네가 장난치나? 그리고 외할머니가 계속 구렁이를 마고 있는 거야. 달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구렁이가 가 안 가? 안 가. 그러니까 중간에 아래 보십시오. 디귿 알아봐. 디귿. 아무리 간곡한 말씨로 달려봐도 구렁이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야, 구렁이의 원한이 풀리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봐봐. 어떤 아낙네가 뱀을 쫓는 묘방을 일러주었는데 미쳐라. 머리카락을 태워. 미쳐라. 머리카락. 아까 머리카락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은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이 아니야. 동찬아, 누구의 머리카락? 자기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서 해야 아는 거야. 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문제 하나 풀었는데 55번에 A를 나의 시점으로 바꿨다고 했을 때 A가 없었죠. 그 아래 보시면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밑으로 누구랄 것 없이 아무한테나 던진 내 말이 무척 엉뚱한 소리로 듣던 모양이다. 보이지? 밑줄 쳐. 그걸 A라고 적어. 문제에서 A가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55번에 갑자기 누구랄 것 없이 이게 A가 어디 있냐라고 찾았어야지. 저거 74쪽에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게 A 부분 이 부분입니다. 내 말이야 되냐?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갖다가 가지고 가가지고 당연히 오른쪽에 보십시오. 정성스럽게 뭐한거야? 오케이? 이제 뭐 그 구렁이에게 뭐한거야? 마지막 제사를 지내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봐봐. 마지막으로 이제 뭐한거야?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야 저승길을 편안히 가라고 뭐한가?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오른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머리카락이 타자. 실상은 머리카락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혹시 너도 담배 좀 피우다가 머리카락 좀 태워 먹은 거 아니냐? 아직 그러지는 않았고 친구들 중에 담배 피우는 애들 뭔가 머리카락 태워 먹는 애들도 좀 있습니다만 노린내가 나잖아. 그 냄새 때문에 가는데 이제 어머니의 모성애를 느끼고 이제 뭐다? 저승길로 간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까 왼손잡이는 유전 아니라 그랬다. 하지만 문학적으로는 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논리에 안 맞잖아요. 이 세상이 논리로만 살지 않아. 아까 카늠은 기억나냐? 합리적인 행동만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합리적인 행동만을 하면 집에 갔는데 엄마가 뭔가야 홈쇼핑 들으면서 아 저건 사야 돼 저건 사야 돼 하면서 뭐다? 그냥 싸지르고 그건 합리적 선택 아닙니다. 이해되냐? 인간이라는 것은 합리적 선택보다 뭐다? 훨씬 더 감정적인 거야.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 말이 되냐? 그러면서 B 한번 볼까요? 고맙네. 인물의 발화, 말하기의 의도를 찾으라고.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성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어린 나의 아버지. 큰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마다 삼촌이 없던 거거든요. 내 말이 되냐? 혼자 몸뚱이나 지발 성에서 먼 걸음 편안히 가서 뒷일은 아무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서 정만대 고맙네 이 사람한테냐? 그러고 하여서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 무엇을 하고 있는? 배웅을 하는. 갈등 관계에 있던 외할머니가 결국은 뭐한가? 갈등을 뭐한가? 배송하는 역할을 하는. 됐냐? 그러한 내용.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뭐한가? 분당 극복의 뭐한가? 상처를 많은 암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말 이해됐나? 세 말 이해됐나? 오케이. 그 정도. 넘겨라. 아, 오늘 못했다. 세 작품 더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다음 시간에 어디까지 풀어온다? 먼저 풀어온다. 다음 시간에 뭐 할 건가 하면 고전문학 들어가기 전에 못한 부분들 할 테니까 접어. 113쪽까지 접어. 뒤에 희곡하고 수필 나온다. 다음 시간에 남은 소설들 정리하고 뭐?